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모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사연은 바로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분의 이혼 이야기가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남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몸이 좋지 않아 조금만 쉰다는 것이 아예 전업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요.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임신을 했지만 반복되는 유산에 몸도 마음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아이는 포기하게 되었고 저희만의 인생을 위해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이런 저희의 뜻을 시모는 응원해 주셨는데 시부께서 안 된다면 난리를 부리시더라고요. 애를 안 낳는다니 그게 무슨 말인 게야?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왜 집안의 어른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하는 게야? 이미 할 만큼 했고 더는 집사람 몸도 마음도 무리여서 내린 결정이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 이해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지. 난 절대 이해 못하니까 잔말 말고 하던 대로 병원이나 부지런히 다녀. 어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안 하겠다는 게야. 옛날뿐이니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집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반복할 때마다 몸도 몸이지만 정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지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당사자인 저희도 속상하지만 살기 위해 내린 결정인데 시부가 이해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며 화만 내니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부는 암투병 중이었는데 말이 암투병이지 초기에 발견한 암을 잘 치료하고 추적 관찰 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4년째 아무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듣고 있었죠. 이대로 유지만 잘한다면 건강엔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암을 핑계로 집안 사람들을 쥐잡듯 잡아대고 있었죠. 임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왜 아이 없이 살기로 한 것인지 충분히 잘 설명해드려도 시부는 무조건 화만 내더라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는다는 게 말이나 돼? 며느리, 네가 말 한번 해보거라. 네 남편 말처럼 진짜 애는 가지지 않을 셈이야? 이대로 둘이 살 거라고? 네, 아버님. 저 시험관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게다가 임신만 하면 유산을 하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할 만큼 했고 노력할 만큼 했어요. 병원 핑계 대기는 그게 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노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다고? 하여튼 나는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무조건 손주 얼굴은 봐야겠으니 그런 줄 알아. 아버님이 이렇게 우기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저흰 결심 섰으니까 아버님이 포기하세요. 우긴다니?
그게 시아비한테 할 말이야? 너 나 아직 완치 판정 안 난 건 알고 있지? 만약에 내가 재발하면 다 네가 버릇없이 굴어서 그런 것이니 알고나 있거라. 하여튼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거늘 어디 애도 못 낳는 것이 시집을 와서. 이렇듯 암을 내세우며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임신 이야기만 나오면 덮어놓고 제 탓을 하니 시댁 가는 것도 싫어지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길을 뚝 끊을 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시부에게 매일같이 괴롭힘 당하는 불쌍한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입에 상처를 주는 기계를 장착한 시부와는 달리 늘 인자하고 심성이 고우신 분이었어요. 암에 걸린 시부가 10년째 큰 악화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시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시부를 모신 분이기도 했죠. 이런 시모를 얻고 다녀도 모자를 판에 온갖 히스테리를 시모에게 부리니 저희라도 시댁에 가서 시모를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의 생신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아니면 챙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예상대로 시모가 미역 불린 것을 헹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시모를 밀어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가서 좀 앉아 계세요. 한숨 더 주무셔도 되고요. 어쨌든 올해의 생신상은 제가 차려드릴 거니까 제가 다 됐다고 할 때까진 주방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아유, 됐어. 이왕에 손에 물 붙인 김에 내가 다 하면 돼. 너나 소파에 가서 좀 쉬어. 아침 일찍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할 텐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어제 초저녁부터 자서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오히려 개운하다니까요. 아, 참 얼른 나가세요. 여보, 와서 어머님 좀 모시고 가. 끝까지 본인이 하시겠다며 불 앞에서 움직이지 않던 시모는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 손까지 잡아 끌고 나서야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생신상은 제가 차리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아침 식사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시부가 상차림을 목을 빼고 한번 쭉 둘러보더니 맛은 보지도 않고 숟가락을 탕 하고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내가 미역국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아침 대바람부터 미역국을 밥상에 올려? 그렇지 않아도 암이 이겨내느라 기운도 없는 사람한테 아침을 굶으라는 거야 뭐야? 아버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셔도 조금만 좀 참고 드세요. 제 말에 잠시 멈칫하는 꼴이 시모의 생신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제라도 생신이라는 걸 알았으면 잠자코 식사를 시작하면 될 것인데 기어코 시부는 다시 입을 열어 미움을 사기 시작했죠.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아무 환자한테 먹기 싫은 음식을 먹이냔 말이야.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오는 생일. 난 말이야 내 생일에도 억지로 미역국 먹는 사람이다 이거야. 하여튼 싫으니까 당장 다른 국 내와. 시부 생신날 아침 대바람부터 소고기 듬뿍 담아 미역국 2그릇을 앉은 자리에서 때려 넣는 걸 다 봤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줬단 말을 하더라고요. 시부의 호통에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며
새로운 국을 끓이려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저지하며 시부에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에이, 아버님 생신 때 미역국 잘 드셔놓고선 그러지 말고 좀 드세요. 정 싫으시면 오늘만 국 없이 식사하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국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요. 지금 애도 못 낳는 것이 어디 내 말에 돌을 달아? 네가 나한테 그냥 먹으라고 말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야? 건방진 것이. 너는 입 다물고 내가 국 끓여오라고 하면 그냥 끓여오면 되는 거다.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좋은 날에 꼭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셔야겠어요? 좋은 날은 무슨 너희한테나 좋은 날이겠지. 하여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암 재발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저 건방진 건. 말끝마다 어찌나 다 나은 암 타령을 하는지. 그쯤 되니 암 이야기만 들어도 몸서리가 다 날 지경이었죠. 결국 시부의 입에선 암 이야기뿐만 아니라 임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서 시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만날 때마다 암, 임신.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도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매번 이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시는데 보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너 지금 이 애비 협박하는 게냐? 협박이 아니라 경고하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좀 웃으면서 헤어지자고요. 아버지만 만나고 오면 제가 집사람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아들인 저를 생각해서도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한테도 심하게 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게야? 난 그저 내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이런 말을 듣기 싫으면 너희들이 진작 내 비위를 잘 맞추면 될 거 아니야? 여튼 그저 내 탓만 하려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엔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비위 잘 맞춰라로 끝이 나니 그저 한숨만 나오곤 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였고 더는 말다툼이 무의미해 보이더군요. 남편은 얼굴까지 붉히며 언성을 높이고 시부도 저희 탓만 하는 와중에 시모는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생일날 아침부터 시모가 왜 이런 꼴까지 봐야 하나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그곳에 시모를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부는 남편에게 맡기고 시모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둘만의 생일 파티를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엔 불안해하며 걱정만 가득하던 시모도 제가 이것저것 모시고 다니자 점차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아침 일찍 조조로 영화도 보고 백화점이 열자마자 들어가 쇼핑도 하고 맛집에 들러 마음 편히 밥도 먹었습니다. 소녀처럼 밝게 웃으시며 행복해하는 시모를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더군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 깊어진 주름이 가득한 나이가 될 때까지 시부의 뒤치다거리나 하느라 고생한 세월들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모는 제 손을 꽉 잡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영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이런 호강을 다 해봤구나. 딸 하나 없이 아들만 있는 것이 아쉬웠는데 선영이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우리 선영이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줘.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늘 딸처럼 어여쁘게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결혼한 친구들 보면 거의 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들 하던데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다음에도 또 이렇게 데이트해요, 어머님. 마음이 시큰하면서도 참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더욱더 시모에게 신경을 쓰고 시간만 나면 모시고 다니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때론 친정엄마도 함께 모시고 다니며 여자들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아주 잠시라도 시부에게서 시모를 해방시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와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시부의 완치 판정이었는데요. 몇 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 완치와 다름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었죠. 그날만큼은 마음을 다해 시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더는 암을 핑계로 저희도 저희였지만 시모를 들들 볶을 일이 없겠다 싶기도 해 더욱 기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시부도 그날만큼은 시모에게 고맙긴 했는지 손을 잡고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그간 고생 많았네. 많았어. 내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늘 고마워하고 있었어. 이젠 병도 다 나았으니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자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런 말을 하는 시부를 보며 남편과 저는 잠시나마 시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까 기대했었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몇 번씩이나 말했으니까요. 물론 처음 한두 달은 시모에게 잘 대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도 웃는 얼굴로 대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확히 2달이 지나고 나니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밖으로 나돌며 늦어진다 싶더니 어느 순간부턴 외박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반찬을 가져다 드리려 들린 시댁에 시부가 없더라고요. 저는 곧장 시부의 행방을 물었고 시모는 애써 아침 운동을 갔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시부는 절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추궁에 시모는 결국 외박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건 아니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고맙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 또 약속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외박이라니. 이 파렴치한 시부의 행동에 제가 분노하며 화를 내자 오히려 시모가 저를 달래주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님께 잘하겠다고 다짐하더니 1년도 안 지났는데 외박이라뇨. 이건 진짜 참으시면 안 돼요. 따끔하게 한 소리 하세요. 그게 힘드시면 짐 싸서 그냥 저희 집으로 오시던가요. 어머님이 없어져 봐야 아버님도 어머님 귀한 줄 안다니까요. 아유, 됐어. 처음부터 잘한다는 말 믿지도 않았다. 내가 한두 해 속은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 이빠른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 말을 또 믿겠어? 그리고 난 그 인간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차라리 편해. 들어오면 잔소리만 하고 잘 때 코나고 울지. 안 들어오면 나 보고 싶은 드라마나 실컷 보다 자면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모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이 아닌 것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미워도 남편인데.
그런 남편이 외박해서 하는 짓이라곤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며 웃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마음이라 한들 본인이 오히려 좋다고 하니 저희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마음만 졸이며 지켜보던 어느 날 새벽에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아, 자고 있었지? 자는 거 깨워서 미안한데 내가 급체를 했는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 혹시 집에 소화제나 약이 좀 있으면 가져다 줄 수 있겠어? 웬만큼 아파서는 연락할 리 없다는 걸 잘 알기에 저와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는 또 외박을 하려는 것인지 보이지도 않고 시모 혼자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이미 땀범벅에 혼자 손이라도 수차례 딴 듯 손가락에 바늘 자국과 함께 피가 묻은 휴지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모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곧장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괜찮다며 괜히 바쁜 사람들 시간 뺏는 거 아니냐고 하는 시모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단 한 통의 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그러는 사이 응급실에 도착했죠. 맹장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냐고요. 결국 급하게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방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도 시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지 꼬박 하루가 더 지나고 나서야 시부는 병실의 모습을 드러냈고 침대에 누운 시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 늙어서 맹장이 터질 건 또 뭐람. 괜히 돈 낭비에 기력 낭비에. 하여튼 알아서 몸 관리 잘해. 나는 당신 병간호 같은 거 못 해줄 뿐더러 해줄 생각도 없으니까 말이야. 당신도 알지? 늙어서 아프면 본인만 손해라는 거. 뒤늦게 술 냄새와 여자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줬단 말이라는 시부를 보고 있는데 제 입이 떡하고 벌어지더라고요. 막상 시모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는 듯 아무런 표정 변화조차 없더군요. 그 모습이 더욱 화가 난 저는 망언을 뱉어내는 시부의 앞을 막고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10년 암 투병하는 동안 그 뒷바라지 누가 해드렸는지 다 잊으셨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손 꽉 잡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더니 아버님 기준에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행동은 못해도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해줄 순 없는 거냐고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런데 네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게냐? 네가 네 시어머니 대변인이라도 돼? 아니면 네 시어머니가 내가 오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고함지르라고 대들어달라고 시키드냐? 어머님 그럴 뿐 아니라는 거 저보다 아버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됐고요. 아버님께 어머님 병간호 같은 거 안 시킬 테니 가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어머님 병간호 할 거니까 이만 가시라고요. 말하는 내내 왜 그렇게 서러운지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나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시부는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면서도
무언가 깨달은 바가 없는지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이 건방진 것이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 감히 시아버지한테 오라가라 명령질이야, 명령질이. 네가 정녕 우리 집안에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야? 시부의 선 넘는 발언에 이번엔 남편이 시부를 막아서고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을 쫓아낸다 만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아내 아니고 제 아내예요. 그리고 여기서 쫓겨내야 할 사람은 집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소란 그만 피우고 그냥 가세요. 가셔서 맛있던 술 마저 드시라고요. 이 녀석이 진짜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가려고 그랬다. 난 갈 테니까 네 엄마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괜히 나중에 딴소리 하기만 해. 한건 열을 받은 시부는 마지막까지 큰 소리를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시모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퇴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잠시라도 저희 집에 계시라고 설득해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말로는 평생을 살았던 본인 집이 편하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아들 집에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우기시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안다고 한들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집으로 가신다는데 힘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버리시면 끝이니 그냥 보내드리는 수밖에요. 이렇게 응급실 사건이 지나고 한동안은 조용한 듯 하더라고요. 시부는 여전히 외박을 하는 듯 했지만 시모는 평화로운 그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듯 보였죠. 시부가 없으니 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도 했고 제가 시댁에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모만 괜찮다면 이런 생활도 나쁘지만은 않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부가 남편과 저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요. 무엇인지 몰라도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긴장감 속에 시댁에 들어섰고 시부는 저희가 앉기가 무섭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네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요즘 말론 황혼이혼이라고 한다지. 어쨌든 그거 하려고 하니 너희도 그런 줄 알아. 이건 아무리 마음 준비를 단단히 했어도 놀라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희도 저희였지만 시모 역시 생각도 못했다는 듯 입도 다물지 못하시고 시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시부는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듯 다시 이혼할 것이다 못 박았고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아니, 아버지 입에서 먼저 이혼을 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혼이란 말을 꺼내도 어머니가 먼저 꺼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엄마가 꺼내지 않으니 내가 먼저 꺼내는 거 아니야? 내 이혼 내가 하겠다는데 자격은 무슨 자격? 시부는 남편에게도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더니 이내 더 가관이 말을 꺼내놓더라고요. 건강 찾았으니 젊은 여자랑 살아야지. 네, 수없이 상상하면서 외면했던 시부의 외도는 현실이었고 기어코 시부는 가정을 벌일 작전을 세웠더군요. 외도를 숨길 생각도 없다는 듯 저딴 말이나 하는 시부를 보며 너무 화가 나 헛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면
저리도 뻔뻔한 건지 함께한 수십 년 세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병시중을 받은 10년 세월의 보상을 이혼으로 주는 시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와는 달리 시모는 그저 넋이 나가버렸더라고요. 허공에 시선을 둔 채 그간 세월을 떠올리는 듯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멍하니는 시모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이혼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살 길 열어드릴게요. 뭐? 네가 뭐 어떡해? 설마 너희한테 얹혀 살라는 건 아니지? 난 싫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 영감 바짓가랑이 붙잡고라도 살 거야. 그런 거 아니고 어머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물론 100%다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잖아요. 제가 어머님 혼자 살아도 100%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 믿고 이혼하세요. 한사코 싫다며 손사래를 찌시던 시모도 저의 설득에 용기가 생겼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이혼하도록 하마. 나도 다 늙은 영감탱이 허튼 짓이나 하고 다니는 꼴 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이혼하고 남은 인생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보련다. 선영아, 나 이혼 좀 잘 시켜다오. 저는 간절하게도 제 손을 부여잡고 부탁을 해오는 시모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보며 시부는 끝까지 비웃음을 날리더라고요. 뭐? 내 재산이라도 뺏어가려고? 조여편 내가 나한테 시집와서 일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뺏어가긴 뭘 뺏어가? 그냥 월세방 구할 돈이라도 줄 테니까 그거나 받고 떨어져. 괜히 허튼 짓거리 하다가 그 돈마저 날리지 말고 말이야. 마음 편하신 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더 뺏어올 테니 어쨌든 기대하세요, 아버님.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승리를 확신하는 시부를 보며 저도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후 시모의 짐을 싸서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혼을 준비했어요. 황혼 이혼을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분도 선임했고 그와 동시에 시부의 뒷조사도 시작했죠. 모르긴 몰라도 시부에게 접근한 여자의 정체가 정상적이진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상간녀는 30대로 저보다도 어리더라고요. 사랑 앞에 나이가 무슨 큰 문제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간녀는 시부에게 바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돈인 듯 하더군요. 이 남자 저 남자를 오가며 돈을 뜯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와중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꽃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젊은 여자랑 살 거라며 큰소리치던 시부의 모습이 떠올라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생각지도 못한 시부는 50% 분할이라는 판결 앞에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50%?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뭘 했다고 그만큼이나 줘야 합니까? 난 못 줘. 절대로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듯 우겨보았지만 판결은 변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주게 되며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승소로 끝났고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게 된 시부는 충격이 큰 듯 정신이 나가 보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시모를 붙잡거나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 돈만큼 젊은 상간녀와 행복하면 된다고 자기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래는 듯 했습니다. 법원 앞에 주저앉아 구시렁거리던 시부는 저희 부부와 시모를 발견하곤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후회할 것 같아? 그까지 돈 줘도 나 먹고 살 만큼은 남아있다 이거야. 이젠 저 늙어 빠진 얼굴 대신 탱탱하고 젊은 얼굴 보면서 사는 값이라 생각하면 아깝지도 않은 돈이지. 그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살아봐. 그 젊은 것이 언제까지 당신 같은 인간 곁에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말어. 지금도 빨리 집에 오라고 보고 싶다고 난리니까 하여튼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고. 괜히 아프다고 연락할 생각은 하지도 말란 말이야. 당신이나 나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도 마라. 나중에 울고불고 찾아와서 빌어도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이 말 꼭 기억하면서 살고 말이야. 내가? 젊은 여자랑 새 출발하는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하여튼 같은 마음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감세. 잘 지내게나. 시부는 그렇게 끝까지 큰 소리를 치며 저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후 시모는 저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으로 들어가신 시모는 그간 살아왔던 세월을 흘려보내는 듯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저 시모의 한이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드렸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시모는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삶은 좋았어요. 친정엄마보다 더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고 대화도 많이 하니 저도 덩달아 밝아지더라고요. 시모께선 늘 저희에게 민폐가 될까 독립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저의 만류로 계속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겐 행복만 가득하던 그때 시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꽃뱀이 슬슬 재산 빼먹기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었죠. 이혼을 하고 처음엔 저도 마음에 걸려 시부를 말려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남편의 아버지인데 그런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날리는 꼴은 참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부에게 연락을 해 사실을 전해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제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뭐? 꽃뱀? 우리 희은이가 어떤 애인 줄 알아? 나 아침밥 해준다고 그 고운 손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차리는 애다. 심지어 내 돈 불려준다고 이런저런 투자처도 알아봐주고 있는 애라고. 그런 애가 꽃뱀? 너 솔직히 말해보려무나. 응? 네 시어머니가 희은 모함에서 다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냐? 왜? 나 없이는 안 된대?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아버님이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그 여자 꽃뱀 맞고 아버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니까요. 그 여자가 지금 만나는 남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버님도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라니까요. 나하고 같이 살면서 중간에 알바 잠시 하는 시간 빼고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는데 무슨 다른 남자?
하여튼 난 네 말 안 믿으니까 다신 이런 용건으로 전화하지 말거라.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줘도 믿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상간녀에게까지 전한 듯 정신이 나가버린 상간녀가 저를 찾아와 개거품을 물며 따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봐 며느리, 내가 꽃뱀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내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다닌다는 증거라도 있냐고! 괜히 생사람 찾지 말라 이거야. 당신네들이 버리다시피 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그 노친네 곁에서 보필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내가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꺼냈을 것 같아? 네가 우리 아버님 말고도 다른 남자 만나면서 돈 받아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막말로 내가 그 노인네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같이 좀 사는 것뿐인데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만나는 사람이 나 예쁘다고 용돈 좀 주겠다는데 그걸 받아야지 안 받아? 하여튼 60대 노인네도 아니고 그걸 보고 꽃뱀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또 헛소리 하려거든 아예 연락하지 마라. 계속 나 자극하면 내가 확 그 노인네랑 결혼해서 시집살이 시켜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란 말이야. 정신 차려 이거사. 어디서 꼴값지도 않게 협박질이야 협박질이. 네가 진짜 용돈만 받았는지 아니면 뒤에서 뭘 좀 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봐줘. 경찰서에서 좀 살아봐야 정신 차릴 거야? 또 찾아와서 헛소리하면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렇게 상간녀는 저에게 한 방 먹고 돌아갔고 그 길로 시부에게로 가 또 미주알 고주알 눈물바람을 했는지 상간녀를 쫓아낸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저에게 연락해와 갖은 욕을 하더군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서슴없이 하는데 그날 이후 저는 시부에게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재산을 다 뜯기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제 관심도 끊어진 걸 안 상간녀는 본격적으로 시부에게만 집중하여 정신을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부의 재산은 점점 상간녀에게 흘러들어갔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거의 모든 재산을 뜯기고 난 후였어요. 남은 건 빚만 가득한 건물과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다였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부는 상간녀를 붙잡고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상간녀는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이내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다 날리고 상간녀가 도망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 줄 아세요? 고작 10개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고작 10개월 만에 날려버렸으니 시부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날마다 술에 취해 상간녀를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에게 연락이 와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더라고요. 너는 진작에 알았으면 나한테 강하게 말을 했어야지. 너 때문에 내 재산 다 날렸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꽃뱀이라고 조심하라고 말할 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요? 책임? 아버님이 꽃뱀한테 홀려서 재산 다 날려먹은 걸 왜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내가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지. 꼴랑 현암 몇 통에서 꽃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 하여튼 단 네 잘못이니까 그 여자 찾아서 데리고 오든 내 빚을 갚아주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아버님이 직접 저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 잊으셨나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더 뭘 어떻게 하나요? 하여튼 저는 뭐든 해드릴 생각 없으니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요. 괜히 남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할 말을 다한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시부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더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통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에게 차단을 당한 시부는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다고 했지만 남편 역시 단호하게 잘라냈다고 하더군요. 저보다도 시부를 싫어하는 것이 남편이었으니 굳이 묻지 않아도 얼마나 심하게 뭐라고 했을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까지 잃은 시부는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 듯 전화조차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 인간이 할 말이야 후회 아니면 원망인데 그 뻔한 말은 듣고 싶지도 않으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 조금씩 시부에 관한 생각이 옅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굴이 말도 못하게 상한 시부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형편없는 몰골의 시부는 저에겐 원망의 눈빛을 쏟아내는 한편 시모의 앞에서 눈물부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꺼내려고 저리 준비 단계를 거치나 했더니 뒤이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여보, 나 암 재발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해? 당신이 떠나자마자 재발이라니.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해? 당신도 나 죽으면 마음 편치 않을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 완치될 수 있도록 다시 내 곁에 좀 와줘. 얼굴이 반쪽이 된 이유도 눈물바람을 하며 시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이유도 다 재발한 암 때문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치가 되자마자 밖으로 나돌며 시모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이혼을 요구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병시중이나 들라니요. 황혼이혼의 순간에도 저에게 가족욕을 할 때도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까진 하진 않았는데 재발 이야기를 하며 시모 앞에서 대성통곡하라는 시부를 보는데 아예 연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이 다 서더라고요. 그만큼 뻔뻔하고 파렴치한 시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이번엔 남편도 아닌 시모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시모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굳음 속에 굳건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내 입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이 다시 암에 걸렸으니 나한테 병간호 좀 다시 해달란 이 말이지? 그게 요약하자면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후회 많이 했다는 것도 알아줘. 여보, 당신이 보다시피 난 너무 힘들어. 제발 내 곁에 다시 돌아와줘. 어? 숨은 뜻이 훤히 보이는 후회와 반성에 시모는 크게 한번 웃으시곤 표정을 다시 확 바꾸어 시부를 향해 고함을 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 좋아서 자식 낳고 몇십 년씩 산 사람 버릴 때는 언제고 뭐? 후회? 다시 돌아와줘? 야, 이영찬! 정신 차려! 재산도 젊은 여자한테 다 뺏기고 늙고 병든 전 남편 뭐 예쁘다고 다시 재결합을 하겠어?
그리고 네가 한 말 기억 안 나? 늙어서 아프면 본인 손해라고 하면서 나한테 병관하는 팔하지도 말라고 했던 말. 그거야. 그땐 내가 술에 취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어? 네가 진심이든 말든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난 네 병시중 들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그딴 짓 바라지도 마. 앞으로 돈도 없이 그 병든 몸으로 혼자 잘 살아보라고. 시몬은 단호했고 시부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대성통곡하며 재발 사실을 알리면 마음 약한 시모가 무조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혼자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죠. 그 절망감은 표정에 다 드러났고 이윽고 그 자리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당신 말대로 몸도 병들었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 나한텐 당신뿐인데 당신마저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더 살려주게나. 예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조강지철을 버려? 난 이제 당신이 죽든 살든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말을 마친 시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방으로 성큼성큼 향하셨어요. 그러더니 물 한 바가지와 소금 한 그릇을 가지고 나오시더군요. 그리곤 시부를 향해 제발 정신 차려라고 외치며 들고 있던 물과 소금을 차례대로 시부에게 뿌려버리더군요. 시부는 예기치 못한 물과 소금 세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고, 그런 시부를 시몬은 있는 힘껏 잡아당겨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 어느 날 본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시부는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집 밖에서 고함을 지르며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반성도 많이 하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임자. 나 혼자 살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시부는 지치지 않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들 중 어느 누구도 그 호소에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는 결심만이 더욱 굳건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다른 집에 신고를 받고 온 경비원분에 의해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로도 틈만 나면 저희를 찾아와 애걸복걸하더군요. 눈만 마주쳤다 하면 으르렁대던 저에게까지 말이에요. 결국 보다 못한 시모께서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하게 되었어요. 스토킹으로 신고하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죠. 하지만 시부는 경찰의 말이 우습다는 듯 계속 저희를 찾아오다 벌금과 구치소 신세까지 지고서야 더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 후 들려오는 이야기엔 시부는 요양원에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 내가 자식이 없어, 마누라가 없어. 병들어도 병시중 해줄 사람이 널리고 널렸는데 요양원은 무슨. 절대 안 가. 죽어도 안 가. 이렇듯 죽어도 가기 싫다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그나마 집이라도 한 채 챙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나 모릅니다. 그것이라도 처분해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니 말이에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연을 끊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앞으로 내 son 네 아버지 소식 알아볼 거 없다. 알아봤자 뭐 하겠니? 마음만 좋지 않지.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면 나도 말릴 생각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연을 아예 끊고 사는 게 우리한테도 그렇고 선영이한테도 더 좋지 않겠니? 남편 역시 시모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모의 말씀처럼 굳이 소식을 알고 살아봤자 마음만 불편할 뿐이니 차라리 아예 안 듣고 안 보고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렇게 저희는 오롯이 저희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모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지내시며 이제는 제게 친정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레 딸처럼 어머님을 의지하며 지내고 있죠. 그리고 저희에겐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모께 남자친구가 생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은 단지 내 노인정에서 알게 된 분으로 사별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시더군요. 몇 번 같이 식사도 했는데 자생함이 몸에 배어있고 태도 하나하나가 신사적이어서 제가 봐도 너무 멋진 분이랍니다. 시모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사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니 제 마음까지 두근두근 소녀가 되어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적처럼 자연 임신으로요. 시모가 늘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그런지 몸에 활력이 돈다 싶더니 임신까지 성공한 거 있죠? 현재는 만삭으로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사히 제품으로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이를 뱃속에 품은 저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모와 남자친구 분이세요. 두 분은 곧 태어날 꼬물이를 봐주시려면 조금이라도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운동까지 다니시고 신생아 케어 공부까지 하고 계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는 제가 진짜 복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황혼 이혼,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전까진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참고 산 거 더 참고 살면 되지 않나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머님이 당하고 사는 것을 지켜보며 그리고 황혼이혼을 준비하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내 스스로를 결정하며 오롯이 나를 위해 살자고 말이에요. 자유를 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1살짜리 아기부터 죽음을 문턱에 둔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처럼 황혼이혼에 대해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황혼이혼을 앞두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오로지 본인만을 위해 현명한 선택 내리시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